권력의 미래입니다. 조지프 나이는요, 소프트 파워가 미래의 국가 간의 권력을 결정한다. 권력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 즉 국가 간 힘에 의해서 국제관계가 달라진다는 본질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안 바뀐다. 단 형태는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 리더십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그런 책이 권력의 미래입니다. 자, 미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을 역임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권력 연구는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의 권력의 미래를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 세계화, 정보혁명, 패권전쟁, 소프트 파워와 스마트 파워 이야기죠. 이 책은요, 기본적으로 4가지 컨셉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권력의 대이동이죠. 21세기는 국가 간 권력 전이와 국가에서 비국가 행위자로 이동하는 권력 분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격변기이다. 국가 간의 권력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가 분산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권력 대이동이죠. 두 번째, 하드파워의 한계예요. 기존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복잡한 비즈니스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가 없죠. 핵무기를 어디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또는 재래식 무기를 어디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러시아, 중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국가 간의 권력이 편성되지 않더라. 하드파워에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결국은 소프트 파워도 필요하고 하드 파워도 필요하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맥락에 맞게 결합하는 능력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승자는 가장 강력한 자본을 가진 쪽이 아니라 가장 매력적인 스토리와 상황을 읽는 직관을 가진 쪽이 결국은 권력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1세기 권력은 서구에서 동양으로의 수평적 전이와 국가에서 비국가로 행위자가 바뀌는 것, 수직적 분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양이라고 하면요, 다분히 중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 책에도 그런 어떤 민감성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하드 파워에 대해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정보화 시대에는 강요보다 매력이 훨씬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스마트 파워를 가져야 된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맥락에 맞게 배합하는 스마트 파워를 구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너무나 명확한 책입니다. 미래의 국제관계는 두 가지의 패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권력의 전이, 주로 서구 국가에서 신흥 동양 국가 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두 번째, 이 권력의 전이뿐 아니라 권력의 분산도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힘을 국가가 가졌어요. 하드 파워를 가진 국가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래 사회는 권력의 분산도 일어난다. 주로 초기업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의 분산이죠. 2070년부터 2000년까지 컴퓨팅 비용의 감소는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팅이 그냥 전 세계 어디라도 컴퓨터를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 분산되고 하드 파워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자원, 보유한 자산의 크기죠. 차량, 인구, GDP 예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타인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 즉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권력을 갖는다. 파워를 갖는다. 진정한 권력은 보유한 자원을 실제 원하는 결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게 조지프 나이의 어떤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요 삼극체제의 이야기가 3차원 체스 게임 이야기가 재밌는 이 책의 어떤 하나의 컨셉입니다. 이제 세 가지인데, 위쪽에 군사력이 있어요. 이제 3차원 체스 게임이다. 전 세계의 체스는 체스판을 3개 놓고 두는 게임과 같다. 1번이 군사력, 하드 파워죠. 밀리터리 파워예요. 1번이고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경제력이 있어요. 다극체제가 이미 되었죠. 경제력은 지금 다극체제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초국가적 관계가 있어요. 권력 분산이죠. 통제 불가능해요. 여기가 구글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 여기에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메타가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있고 막 이래요. 초국가적 관계로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그렇게 심각한
시작하다 하더라도 아직도 애플 생산의 75%는 중국에서입니다. 미국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3차원 체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상단 체스판, 군사력의 자산으로 하단 체스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단 체스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단의 경제력 그리고 맨 위에 군사력에 문제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만 앞바다에 과연 전쟁이 일어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이 있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으르렁 거리는 것 자체만으로 오래 갈 것이다. 실제로 총 쏘고 불 쏘고 하는 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상호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나 커요. 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국가적 관계에서 기업들의 피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악화는 극좌는 극우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국의 저런 으르렁거림이 미국을 돕는 것이고 미국의 으르렁거림이 한편으로는 중국을 돕는 것이다. 어디에 대해서 그 두 개 국가의 전 세계적 지배력과 패권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으르렁해 주는 게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반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적대적 상호 공존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의 거대한 권력 이동이죠. 전위와 분산이에요. 첫 번째의 전위는 서구에서 아시아로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권력 분산이 있죠. 초국가 행위자이죠. 글로벌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컴퓨팅과 통신 비용의 하락은 권력의 진입 장벽을 낮추었고 소규모 해커 그룹이나 NGO도 과거 국가만 가졌던 파괴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책의 1장 이야기고요. 2장에서는 이제 소프트 파워 이야기합니다. 매력과 설득이에요. 이제 하드 파워는 강제와 보상입니다. 자국의 안보를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 그리고 건드리지 마. 우리 이거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워죠. 권력이죠. 그러나 지금은 정보와 컴퓨팅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력과 설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자석이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매력은 3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요. 1번 컬처, 타국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자산이죠. 대중문화, 학문적 성과, 고급 예술 이런 요소예요. 조지프 나이도 이 영역에 있어서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멀리 far east 극동에 있는 어디를 보라? 사우스 코리아를 보라.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극강이다. 굉장히 그냥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그런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가치입니다. 국가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실천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죠. 다만 위선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교 정책입니다.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정책이죠. 공공재를 제공하고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원조를 함께하고 이런 요소가 국가 매력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권 파워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초록색 여권 들고 다니면서 어깨가 으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가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조지프 나이의 어떤 일갈은요. 사우스 코리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 대중문화와 고등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은요. 전 세계 엘리트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친미 성향의 리더가 되죠.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죠. 할리우드, 케이팝 이런 것들은 국가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할리우드 영화 보면서 이야 멋지다 람보 실버스타 스텔론 나와가지고 베트남 전쟁 가서 막 툭툭툭툭 하면서 우리가 실버스타 스텔론을 응원했어요. 당연히 베트남군은 나쁜 놈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노랑머리, 빨간머리 이런 거 보면서 파란색의 눈 그런 거 보면서 동경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입었던 프라다, 샤넬 이건 또 유럽 겁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망하고 동경했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소프트 파워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는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에서 나올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가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개인의 자유 그 자체로 강력한 매력 자본이 돼요. 왜요? 인간 본성에 기인하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가 독재 국가로서 내 자유롭게 표현을 못하고 내가 믿는 신앙 표현 못하고 내가 어떤 의견이 있는데 마음껏 못해. 근데 미국을 봤더니 이야 저기는 마음대로 말하고 대통령을 막 이렇게 희화화하고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고 원숭이에 비유하고 막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 자체로 매력적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파워의 세 번째 외교 정책이죠. 도덕적 권위, 타국 눈에 정당하다고 비치는 정책은 마찰 비용을 줄여줘요. 공공재의 제공도 있죠. 유엔에 교부금을 몇 퍼센트 내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개발처에다가 돈을 1년에 얼마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도 돕고 중동도 돕고 막 그래요. 그러면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교 정책의 정당성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자기들은 다 딴 거 쓰고 있어. 근데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돈 내는 것도 없어. 그냥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위선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공공 외교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 외교, 민간 외교 중심으로 많이 이동한 것도 조지프나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시민사회, 대학, NGO가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소프트 파워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신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진짜의 방향성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프로파간다, 즉 이 선전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실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제 외교적 권력도 갖고 국가의 권력도 갖게 되더라.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은 시민사회가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다. 백악관이 아닌 헐리우드, 하버드, 빌 게이츠 재단 이런 곳이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민사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파워도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소프트 파워가 미국의 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비판적 여론은 정부 정책이 인기가 없을 때조차 미국의 매력을 유지시키는 안전장치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하고 미국에 있는 주류 언론들하고는 굉장히 갈등 관계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대외 변수에 있어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언론이 미국 정책을 비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미국 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미국의 언론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주네? 요즘 CNN이 저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대신해주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미국의 매력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국 세태로는 과장되었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사회 유연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은 어떠냐? 통제된 매력의 한계다. 하드 파워는 급진적으로 올라왔지만은 이른바 소프트 파워, 그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중국은 공자학원과 베이징 올림픽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소프트 파워를 구매하려고 한다. 소프트 파워도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죠. 그러나 검열의 역설이죠. 류 샤오보에 대한 감금, 인터넷 검열 등 국내의 강압적 통제는 이러한 투자 효과를 상쇄시켜요. 모든 중국의 매체는 다 검열 중이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는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중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지프나이는 한국에 대한 걸 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경제 근대화, 민주화, 독창적 대중문화, K-웨이브, 또 아미 문화, 이것들은 강력한 소프트 파워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 갈등을 넘어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스트 아시아, 극동아시아 관점에서 어떻게 협력할 거냐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 파워는 한계가 있다. 통제도 어렵고 대상의 주관성도 있고 안보의 대체 불가도 있다. 결국은 스마트 파워가 필요하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교향곡처럼 서로 맥락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드 파워는 군사적 타격, 제재, 뇌물 이런 게 하드 파워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굴종을 시키죠. 강제된 수능을 만듭니다. 그냥 한 방 빡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 문화, 가치, 외교에서 옵니다. 국가 간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진영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히틀러는 틀렸고 유엔은 맞았습니까? 왜 김일성은 틀렸고 한국군은 맞습니까? 당연히 하드파워가 기반이 됐지만 거기에 정당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소프트파워가 병행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마트 파워를 실행하기 위한 4가지 원칙 후반부에 몇 가지 나옵니다만 1번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2번 공식 조직도 밖에 비공식 네트워크를 장악하십시오. 3번 일방적 선전이 아닌 경청을 강화하십시오. 4번 위기 시에는 단호한 하드파워도 중요합니다. 2가지를 병행하는 게 스마트 파워니까요. 조지프나이의 미래, 권력의 미래였습니다. 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3차원 리더십 몇 개 부분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릴 때 권력의 3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맨 위에 군사,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문화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21세기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강대국들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들에게서 비국가적 행위자,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비국가적 행위자라기보다는 초국가 기업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초국가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활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NGO도 일단은 기업이 그렇고 두 번째가 NGO가 그렇고 국제적인 단체, 학술 다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자들로부터 권력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수단으로도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보혁명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 정치는 모든 국제적 사안들을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권력은 정합적 게임이 되고 있다. 권력을 그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권력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권력이란 무슨 힘이라고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힘이다. 그 협력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 그냥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조지프 나이는 하버드 대학의 어떤 정치행정대학원의 학장이자 교수이면서 또 워싱턴에 가서 자문도 많이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 뭐라고 자문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 미국의 권력의 강점과 한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세함은 제국이나 패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점령 지역들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통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기존 동맹국들을 유지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 강국들이 포함된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갔다가 그냥 미사일 때리는 것까지는 되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사건이라든가 이라크 전후에 친미 정부를 운영했던 사건이라든가를 보면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들이랑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1번이에요. 2번. 자유주의적 현실 전략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조합해서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스마트 파워를 창출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이슬람 주류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하드 파워에 대해서 하드 파워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의 목표는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적 현실주의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견실히 유지하고 전염병, 기후 악화와 같은 환경 재난을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촉진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과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가 점차 미국의 인구에 비례한 세계 경제의 점유율을 회복함에 따라서 우려되는 절대적인 패권 국가의 부상일 것이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 인도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둔에 호의적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포함합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적대 세력을 봉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번째, 재정적 과실로 촉발될 수 있는 경제 불황이나 세계 석유 보유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페르시아만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염병과 기후 악화와 같은 생태학적인 재난이 올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광범위한 공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중한 에너지 정책과 기후 변화에 대한 리더십도 동반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최강국으로서 미국도 개방형 국제경제와 국제공유지, 공해, 우주, 인터넷을 촉진하고 국제 분쟁이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 전에 중재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여러 단체에서 이제 탈퇴를 선언해버렸죠. 탈퇴를 선언했는데 조지프 나이의 조언을 들었다면 제 예측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기는 유엔과 상관이 없는 다른 미국 주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헤게모니로 공해 문제, 우주 활용의 문제, 인터넷 문제, 심해의 문제, 공유지의 자원 활용의 문제, 북극의 문제, 남극의 문제 이런 요소를요 유엔이 아니라 이미 중국이 상당수 지분을 차지해버린 유엔이 아니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자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지프 나이의 권력
권력의 미래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 푸나이의 권력의 미래처럼 미래 권력이 하드 파워를 넘어서 소프트 파워, 그리고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적절히 맥락적으로 통합된 이 스마트 파워로 이동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